삶의 줄거리는 이렇다 할 사건들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데, 나는 1869년 12월 마지막 날 북부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유복한 상인이었던 나의 선친은 아들이 법관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18살부터 22살까지 한 법률사무소에서 서기로 충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읽어드린 글은 피카소와 더불어서 20세기의 거장화가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가 쓴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한눈에 봐도 천재성이 드러나는 화가인 마티스도 20살까지는 자신이 타고난 재능이 어디 있는 채 전혀 모른 채 다른 곳에서 꿈을 찾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건강상의 문제로 무료한 병실 생활을 우연히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머니에게 선물로 받은 물감을 통해서 그림이라는 영역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이후 그림과 데생에 흠뻑 빠져서 매일매일 이른 아침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독학으로 프랑스 미술 명문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천부적인 재질을 드러내면서 색채화가로 입지를 다지게 되죠.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예술가들도 이렇게 마티스처럼 대체 재능이라는 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젊음을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서 차선책의 직업을 선택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재능은 정말 어떻게 찾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능이라는 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재능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재능은 막연한 끌림이나 동경, 습득 속도, 그리고 만족감을 통해서 암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TV 드라마 주인공의 직업이 주얼리 디자이너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상하게 그 직업에 끌린다면, 마치 꼭 마음에 드는 옷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런 기분이 자꾸만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주얼리 디자이너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숨겨진 재능을 찾는 방법 연습해 보도록 하죠. 먼저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졌거나 혹은 직업으로 삼기 위해 고민했던 10개의 직업들을 순서와 상관없이 한번 나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열거한 10개의 직업들을 바라보면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들끼리 4개의 보따리에 넣어보세요. 단 각각의 직업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 기준의 근거를 간단히 써주셔야 돼요. 다 하셨으면 공통점으로 분류된 키워드들만 따로 나열해 볼게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쓰신 4개의 키워드들을 잘 엮어내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을 따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는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서로 닮은 직업이라고 분류한 이 기준이 바로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재능의 특질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4개의 보따리에 닮은 직업들을 분류한 기준이 각각 말하기, 기획력, 교육 중심의 업무, 글로 표현하기라면,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해서 기획하고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타인에게 알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타고난 달란트와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직업들은 기업 교육 강사, 교수, 방송기자 등의 이런 직업군들이 바로 여기 키워드를 충족하는 직업군이 될 수 있겠네요. 숨어있는 나의 달란트,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찾고 싶다면 이제 여자 라이프스쿨과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기소개 정말 어렵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색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꼭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은 사실 기본적인 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줄거리를 압축시킨 일종의 영화 예고편인 동시에 또 서로에 대한 소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자기소개에는 2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화제.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에 꼭 담겨져 있어야 할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셈이죠. 얼마 전 부산 여성 토크쇼에 출연했던 저의 자기소개를 좀 예로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산이 한 이슈입니다. 왜인지는 잘 아시죠? 잘 나간다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모두 부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산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부산 여성들과 특히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여자라서 행복해요를 외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픈 꿈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 커리어 교육 강사이자 작가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나이들보다 더 의리 있고 멋진 부산 여성들과 신명나는 수다를 떨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소개를 했는데 당시 같이 출연했던 다른 패널들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의 자기소개가 다른 패널들보다 차별화가 됐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현장에 모여있는 대상과 그리고 두 번째 토크쇼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났고 또 많은 성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 급급한데, 자기소개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통사와 그리고 공통으로 부합되는 화제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것 같으면 또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았고 무엇을 전공했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읊어대는 건 아무런 흥미를 유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고 참 잘나셨네요 라고 하는 반감만 사기 십상입니다. 면접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을 배제시킨 장황한 나열식의 자기소개는 그나물의 그 밥처럼 느껴지기가 쉽죠. 며칠 밤을 새워서 외우고 연습한 자기소개지만 면접관은 애써 하품을 참고 몽롱한 정신을 세련되게 숨기느라고 지금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즉, 우리의 이야기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스마트한 자기소개법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사 입사를 결심한 것은 3년 전입니다.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비용으로 총 15개 국가를 배낭여행했습니다. 여행을 하며 총 20개의 항공사를 이용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승무원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국항공사의 김민지 승무원은 제가 보고 관찰한 승무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어린 상무 옆에서 장시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피곤한 내색 하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민지 승무원의 감동적인 친절은 한국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베이비 케어 서비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소한 불편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서비스 정신. 그것을 위해 저는 대학 시절 패밀리 레스토랑 서버와 백화점 아르바이트 판매사원을 2년간 해왔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고객들과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호주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하며 능통한 영어 회화 실력을 배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항공사와 이제 가장 멀지만 가까운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네, 보셨죠? 위사례처럼 나를 소재로 소개하다가 결국은 상대방인 면접관과 내가 함께 속할 항공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은 호기심을 느끼고 또 귀를 활짝 열어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자기소개를 하랬다고 정말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즉,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 스피치엔 나와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알고 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할 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상대방도 집중하고 몰입해서 듣고 싶은 말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질문을 잠깐 바꿔볼게요. 모든 사랑은 꼭 맹목적이고 손해보호적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혹시 현실적인 조건에 찌릿찌릿 반응하거나 섹시한 육체적인 매력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얼마 전 연애학개론을 강의하는 현장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자신의 고민을 고백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소개팅으로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레지던트의 남자를 만났는데 자신의 스타일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예요. 아저씨들처럼 배도 나오고 머리숱도 조마조마하게 있고 대화도 썰렁하고 정말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은근히 그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남자의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끌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이 세속적이고 나쁜 여자는 아닐까 걱정하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다양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 사랑의 종류와 모양과 형태도 너무나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아이가 사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물으면서도 정말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의심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라서 좋아하는 거라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대답을 듣고 싶을 겁니다. 어떤 여자도 너네 집에 돈 많잖아. 난 사실 그게 좀 좋더라. 라는 대답이나 날씬하고 예뻐서 좋지. 난 정말이지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는 딱 질색이야. 너도 관리 안 해서 망가지면 끝이다. 라고 하는 식의 솔직한 대답은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까닭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니까요. 그러나 사랑과 관련된 수많은 글을 써온 알랭드 보통은 자신의 저서 우리는 사랑일까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데는 일정한 원인들이 작용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왜 사랑받는 것일까에 대한 대답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냥 어쩌다 보니 좋아져서 라고 하는 막연한 비논리적인 대답에도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사랑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쁘고 날씬한 육체. 둘째, 풍요로운 경제적인 입지. 셋째, 성취해 놓은 일. 넷째, 명석한 두뇌. 다섯째, 친절과 세세함. 여섯째, 존재 그 자체. 사랑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순종적이고 비영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탐하기도 하고요. 더 풍요로운 안위를 위해 투자의 개념으로 사랑에 접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책임감으로 사랑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본능적인 어떤 끌림에 의해서 뜨겁게 꿈틀거리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랑은 부끄럽지 않고 숭고한 감정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조언을 그 여성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레지던트 남자에게 단문자를 보내면서 스스로 나쁜 여자는 아닌가 반문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사랑은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비록 시작은 미비했지만 끝은 성대할 수 있게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호감을 느꼈더라도 마지막은 그와 당신의 감정 그 자체가 사랑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이별은 참 쌀쌀맞고 못됐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왜 이별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별 후 감정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은 채 무조건 이별이 진행되니까요. 더구나 이별이라는 그 최후의 순간에 남긴 말들도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어. 정말 헷갈리는 마지막 인사를 두고두고 헤어짐의 이유를 우리는 곱씹게 되죠. 그가 남긴 알쏭달쏭 마지막 한마디가 담고 있는 그 진짜 의미를 찾아서 오늘도 밤 늦도록
네이버,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그가 남긴 진짜 의미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사랑해서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별을 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놈 말고 직업도 학벌도 번듯한 그런 사람 만나라 라고 안타깝게 또 아프게 고한 이별이라면 남자의 이별의 사유는 사랑하는 여자의 장래를 위한 결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나 같은 놈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는 이별의 말은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많이 고맙고 사랑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말을 이별의 당당한 변명으로 던지는 남자는 이별 사유의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랑 앞에서는 조금 비겁하고 무능한 겁쟁이는 아닐까요? 어쨌든 희소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변명을 남긴 이별 중이라면 그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한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마지막을 설명하는 자리에 생각, 가치관, 이념, 종교 등의 조금 무거운 단어들이 나왔다면 그는 당신을 진지하게 만났음이 분명해요. 특히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갈등 상황들이 결혼을 고려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풀이할 수가 있죠. 서로의 경제적 눈높이와 문화적 코드와 또 정치적인 성향 등등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만일 이런 사이로 이별을 했다면 다시 재결합을 하더라도 결혼 계획은 접어두고 조금은 가볍게 만나는 연애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신중해야겠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별을 선택한다는 말이 나왔다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음을 점쳐볼 수가 있어요.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애매모호하고 불편한 지금의 연애관계는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은 이별의 순간만큼은 착한 남자로 남고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로 너를 위해 떠난다 이런 레파토리를 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헤어지자 라는 말을 건넸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좀 급하다는 증거거든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서로의 행복을 거론했다면 이제 이별을 채비를 단단히 해둬야 할 것 같네요. 알쏭달쏭한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 여자는 참 난감해져요. 지금은 이별이니 떠나보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다시 보자니까 망부석처럼 그가 돌아올 날만을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 것 같고 참 어렵죠. 그러나 미래를 예견하며 이별을 고하는 속뜻은 좋게 좋게 헤어지자 그런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남자 콤플렉스를 지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별의 변을 자세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풀이해 드릴게요. 얼굴 마주보고 너한테 독하게 헤어지자고 하려니까 참 미치겠다. 그런데 마무리 잘 부탁한다. 서로 마땅한 사람 없으면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아름답게 지금은 헤어지는 걸로 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가 남긴 이별의 속뜻을 살펴봤는데요. 한마디 조언으로 이 장을 마무리할게요. 자, 그가 남긴 알쏭달쏭한 그런 마지막 말은 잊으십시오. 그 말엔 아무런 의미도 사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단지 이별을 해야 할 때라는 거죠. 언젠가 찾아올 더 좋은 사랑을 위해서.